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 70년 전 한국은 우리가 밀가루나 주던 나라였는데. 3. 이스라엘과 손잡고 바이든의 폭탄 발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어떠한 힌트 없이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맞춘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의 예언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빙 존 굿은 미래에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얼트레 인텔리젠트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 군츠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의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딘 퀸츠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딘 퀸츠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통계학자 피터 자이한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 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 긍정경제, 파지티브 이코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추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커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길을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단어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 위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옛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선과 연해주까지 손에 넣어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를 탈락시키고 프랑스제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도 다시 K9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를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를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CAESAR 세자르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ATMOS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갑 여단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CAESAR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에 도입된 CAESAR는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CAESAR를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CAESAR 시연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싫어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포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돼 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슛 앤 스쿠트, 슛 앰퍼샌드 스쿠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CAESAR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CAESAR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 장치, 디지털 사통 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시 승무원이 외부에 노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슛 앤 스쿠트, 발사 후 진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방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G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CAESAR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포격에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방열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군 내부에서도 당시 CAESAR가 아닌 K9를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군이 보유하고 있는 CAESAR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CAESAR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를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1량의 CAESAR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CAESAR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CAESAR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CAESAR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CAESAR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 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G000, CAESAR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갑이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 위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 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과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꼽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D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유한 아미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암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암이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암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암이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암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롯, 사물인터넷, 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암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암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암은 일본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 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암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암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 1.8 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암이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점에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동해암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